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 김종대 의원님 같은 의견을 정확하게 정계선 재판관이 결정문에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정계선 재판관 왈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게 그렇지.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이고 맞아요. 한덕수의 의사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이 불임명 조치에 대해서 소수 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나도 그 정계선 재판관 부분만 이제 떼서 또 사람들이 많이 화제가 돼 있는데 이게 그 헌재 기능 무력화는요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거는 어떤 사법 내란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상당 기간 흐른 후에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상당 기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3, 4월 넘어가고 이래 보면 국가 마비예요. 그렇죠. 완전히 국가가 무정부 상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마은혁 임명하는 거 석 달 됐는데 이건 상당한 기간이 아닌 거야. 알려줘야지 정확하게. 그런데 이걸 갖다가 헌재를 무력화하는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안 본다나 그러는데 그건 헌재의 그 기능 자체를 그때 당시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3명 재판관 그 문제가 잘못되면서 나머지 탄핵 사유는 사실은 다 부수적인 거야. 그때 그 위기의식이 우리가 이게 헌재가 제대로 기능 안 하면은 대통령 그 탄핵 심판을 갖다가 국회 통과시켰는데 그런데 받아줄 데가 없는 거야. 투수는 있는데 포수가 없어.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럼 심판 향해서 던져? 이런 상황이 된 거야. 빨리 포수가 앉아야 내가 투구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걸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중대하지 않다면은 이거 큰일 날 얘기지. 더군다나 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불임명에 대해서 스스로가 뭐 전원일치로 당연히 부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한 상황에서 이 한덕수 건에 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앞에서 있던 결정을 부인한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반기했지 그것도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바라본 재판관은 정계선 재판관밖에 없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하게 봤기 때문에 이건 탄핵 사유다라고 이제 딱 명시를 한 반면에 다른 재판관들은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 정도 지금 헌재 기능이 제대로 이제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월 18일까지 어떤 식으로든 야 진짜 이 얘기까지 하네요. 글쎄 그 얘기까지 내가 듣기가 우리가 엄청나게 불편해졌거든요. 이거 정말로 불편해요. 머릿속으로는 다 지금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정치학의 오링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챌린저 우주 왕복선이 1984년 6년에 올라가다가 폭발했다. 폭발했죠. 근데 이걸 조사해 보니까 사소하네요. 이 로켓 접합부에 그 고무링을 끼운다고 그걸 오링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가 합격품인데 왜 그때 기능을 안 하고 헐거워졌느냐? 그날 날씨가 좀 추웠어요. 그러니까 저온에서 시험을 안 해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자산이 폭발해버리고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세한 어떤 기능 하나의 마비가 전체 시스템을 붕괴하는 쪽으로 가는 걸 지칭하는 용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이상 징후를 지기현 판사가 이제 날짜를 시간으로 바꾸면서 시설이 됐고 그 다음에 김성훈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안 나와서 범죄 소명을 안 해가지고 기각되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지금 헌재를 보고 있는 겁니다. 헌재는 아예 꼴대를 옮깁니다. 여기는. 이러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연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나라 사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여기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헷갈려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사법의 문제로 끝나겠냐는 것이죠. 이런 어떤 시스템의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게 나는 그 용어가 말해준다고 봐요. 사실 통상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 한독수로 넘어가는 게 맞죠. 네. 아니 그렇죠?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 내란을 일으킨 논리적으로 순서가 그게 맞죠. 순서가 그게 맞는 원래 거죠. 접수 순서도 그러하고. 네. 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먼저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언제가. 네. 네. 아 근데 가장 최근에 그래도 헌재로 들어간 게 정계선 조한창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정계선 재판관 안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이런 또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예.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잖아요. 네. 원래 그걸 노리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정략적 음모가 헌재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재가 초연하게 소신 있게 좀 뭐 결단력 있게 할 줄 알았지 사실은. 늦춰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소신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지. 의심받는 기간이 됐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그동안 극우 지지자들이 뭐 헌재를 처단해라, 네. 부셔라, 온갖 흔들길 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켜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어떤 그 법치주의와 이 국가 기능의 신뢰 이걸 갖다가 강조하면서 의연하게 우린 이랬고 그 서부지법에 난동하는 폭도와 같아지지 않겠다는 이런 정도는 지켜왔다고 생각을 했거든. 네. 근데 지금 이 진보 쪽 또 야당 지지자들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심상치가 않아요. 이거 판결문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 확실하게 든 게 윤석열 구속 취소가 안 됐으면 진작에 탄핵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아니 굉장히 그 상황도 이 현재 이렇게 눈치 보고 주변 상황 살펴가면서 판결 내리는 사람들이었다면 윤석열 구속 취소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겠다. 지금 이렇게 늘어지는 상황에. 아니 근데 그거를 조선일보는 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검색해 보면 나와요. 저기 3월 10일자부터 조선일보가 그 기사를 쓴 거예요. 저기 윤석열 구속 취소가 네. 헌재 심판의 지연으로 연결된다고 아예 거기는 기사를 썼어. 일찌감치부터. 네. 그런데 전부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랬지. 네. 그때 그랬죠. 대다수 언론에. 그리고 조선일보 받아쓰는 뭐 매일경제 이런 데도 그 기사가 났어요. 네. 정말 거기만 썼습니다. 딴 데는 거의 그런 기사를 쓴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랬는데 이어졌죠, 그게. 지난주에 네. 한겨레에 드디어 똑같은 기사가 나왔어요. 물론 조심스럽긴 했지만은 그 윤석열 구속 취소부터 이렇게 지연됐던 걸로 보이는 아주 조심스럽게 기사 썼는데 이제 그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진보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면은 저들은 항상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 정략적으로 또는 음모론적으로 생각했던 거를 우리보다 먼저 냄새를 맡고 이걸 슬슬 내보냈구나. 이걸 갖다가 흔들어 왔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니까. 아니 그리고 그 김복형 재판관은 그나마 그 기각 의견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네. 윤석열의 그 헌재 탄핵 심판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기각 인용 중에서는 아무리 그 기록을 보고 수사 기록을 보고 형사처벌이나 판단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제 인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각하 의견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덕수 심판에서도 각하 의견 2명이 등장한 겁니다. 네. 누구냐 바로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쓰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탄핵 의결을 국회에서 할 때는 가중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서 대통령을 했던 것처럼 200석으로 심판했어야 됐다. 이런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 판단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총리 기준 150석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정영식, 조한창 이 두 재판관만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를 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아예 이 건 자체에 대해서 본안으로 안 갔어요. 네. 안 갔어야 된다는 의견을 내. 이 부분은 대단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네. 본안으로 갈 필요가 없다. 각하하면 된다라는 의견이 3명이 됐을 때 그런 가능성을 상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근데 둘이나 나왔죠 이번에 한덕수 때. 네, 정영식 재판관이 그런 질문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때 얘긴즉슨 뭐냐면은 국회에서 이걸 151명으로 하냐 200명으로 하냐 이 부분을 결정하기 위한 국회 내 절차가 왜 없었냐. 그러니까 국회에다가 의원들한테 이걸 묻는 절차라든가
어떤 그 결의안이라든가 네. 뭐든 할 수 있었는데 그냥 해석만 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국회 쪽에서 출석한 게 우리 저기 그 사법기관에 의견서 다 요청했고 질문서 다 보냈고 입법조사처 다 보고받고 권위 있는 기관이 다 판단해서 151명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듣더라고. 네. 그때 정영식이 이걸 안 듣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꽂혀 있던 거예요. 이미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론 딱 한 번 변론이 있을 때 이것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결론이 예정돼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요 부분은 사실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너무 모순이 있는 게 탄핵은 직에 대한 파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권한만 갖고 있던 사람이잖아. 총리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었지 대통령 직을 대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논리대로 해석하면 대통령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2명이야. 한덕수, 윤석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한 사람은 직무가 정지됐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편 논리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국무총리 때만 과실을 따져 물은 게 아니고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수행하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을 과실을 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분의 2로 가야 된다는 게 이분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들으면 아예 논거가 없이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렇지. 기본적으로 법을 오랫동안 연구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설명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 심판에도 각하사유가 나왔을 때 우리가 상상 못했던 논리가 돌출될 가능성 이런 것까지 지금 만반의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조금 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다 보니 각하가 아니라 각하를 정해놓고 거기에 논리를 맞춘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너무 든다는 느낌이 거죠.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윤석열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우리가 따져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저는 일단 윤석열 선거에 이 태도를 그대로 이입시키기에는 그렇죠? 자기들도 위험을 많이 느낀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논리 비약이다. 그러나 의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지금은 의심의 시간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일단 그럴 어떤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걸 시도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어떤 플랜 B도 우리는 생각할 때가 됐어요. 지금은 무언가 낙관하더라도 의심할 건 해야 되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그런 생각도 해야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와 윤석열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여기 보면은 어찌 됐든 헌재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인정할 증거라든가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덕수와 관련된 거는 실제로 없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맞아요. 검찰로부터 무슨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것도 아니고 없어요. 다 이제 해석의 영역으로 가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윤석열은 너무나도 그 자료가 많아요. 객관적인. 그렇죠? 차고 넘치죠. 차고 넘쳐요. 근데 그거를 부인하면서까지 헌재가 다른 결정을 내리기가 대단히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좀 다르다. 물론 플랜 B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만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근데 당연히 다른데 제 뒤통수가 너무 얼얼해가지고 이제는 저도 그렇죠. 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어쨌든 헌법 재판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그 법리적 해석을 기대하는 건데 그 기대감이 여지없이 무너졌던 경험이 이번에도 반복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저 띵구리 저 나이브한 놈 저거 또 뭐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나이브한 게 아니고 저나 김종대 전 의원이나 우리 구기자나 MC 장원이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상식적인 박범계 의원이 많이 나오셨는데 나는 그 박범계 의원이 뭘 예측해서 맞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비상식적인 인간이 많아서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상식과 순리를 갖고 예측했던 사람이 왜 틀렸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어떨 때는 더 빠를 수도 그렇죠. 있겠구나. 네. 상식이 그만큼 안 통하는 세상이다 지금. 내가 매불쇼 나가가지고 박은정, 김기표 의원이 뭘 예측하는데 맞는 걸 최근에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요즘 그분 언성들이 막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비난받아야 아니요. 되느냐?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틀린 게 정상이야. 그리고 그 틀린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위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틀려요. 왜냐하면 당위와는 다 거리가 먼 결과들이 계속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그 한덕수의 결정문을 통해서 지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에 주류적 의견을 낸 4명,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가 기본적인 재판을 과반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8명 중에 4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김복형이란 그 재판관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정계선이란 재판관은 자기 주장을 쉽게 굽히지 않는 캐릭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정문에도 보면 굉장히 꼿꼿하게 자기 의견을 100% 주장한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대척점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정영식과 그러면 이제 조한창 재판관이 남는데 이분들은 이 결정문만 봐가지고는 어떤 심사인지 알 수가 없게 회색지대에 가 있는 것 같아. 네, 상황 자체가 똑같은 사례를 내가 본 적이 있어. 똑같은 사례를. 네. 도쿄 전범 재판에. 그때 그 재판장을 호주 재판장이 했거든요. 그 저 메가더 극동사령부의 군사 재판이에요. 그래가지고 26명의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조 히데키 같은 아주 그 최고 A급부터 나와 있죠. 나중에 교수형 당하지만 그랬는데 그때 저기 2명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저기 인도에서 온 팔 판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26명에 대해 가지고 저기 침략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무죄라고 주장을 하는. 무죄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어떤 그 침략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법이라는 체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반면에 저기 파리 조약이나 포츠담 회담 같이 평화를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게 법이라고 본 거예요, 재판장은. 근데 팔 판사가 말을 안 듣는 거야. 가지고 평의를 열었는데 막 깨져. 근데 여기에 네덜란드 판사가 동조한 거예요. 2명이 문제야. 지금 뭐 정영식, 조한창 똑같아. 둘이 그래서. 그러다니까 재판이 지연돼. 그래가지고 2년이 걸렸다고. 종국 결정이 나오기까지. 그 결론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48년도에 되는데 나중에 소수 의견으로 붙여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주요 전범은 교수형. 그다음에 이제 20년형, 7년형 이런 순서로 쭉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부 흔들기가 들어가는데 각국 정부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 넷플릭스의 이 시리즈를 보면 우리 헌재하고 왜 이래 똑같냐? 그러면서 끊임없는 지연 사유를 만들어내요.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법의 영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새롭게 본 건데 그럴 때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는 거지. 도쿄 전범 재판. 이런 딱 그렇게 일어났다.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이제 가중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보니까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차렸죠. 이게 이제 제가 본 바에 따르면은 예전에 2013년인가 김한길 당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그 박근혜 정부의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 같은 것들 촉구하면서 그 천막 당사를 한 이후에 야당이 이렇게 나간 거 13년 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인 건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란에 사실상 그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이것도 이제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이게 무슨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태업이었죠, 태업. 의도적 그러니까 태업이었죠.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지금 흐름들이 쭉 있잖아요. 계속해서 검찰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지금 법원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법원의 여러 징후들, 그리고 헌재는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고 이런 상황에서 극우 세력들은 날뛰고 이 모든 상황에서 그러면 제1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국회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내란을 아직도 내란이 저는 진행 중이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뭐 일도 중요하지만
국회 바깥에서 이 바깥에서 내란에 아직 종식되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이 국민들을 좀 안정시켜줄 책무도 있다. 그게 저는 천막 당사의 한 일환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천막 당사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이 발언을 했는데 이현주 최고위원 발언이 좀 눈에 들어왔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요지는 뭐냐? 국회의원 총사퇴 후에 총선 다시 치르자. 아니 그건 윤상현 의원 주장인데. 아니 근데 이 근거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행정부 수반이 헌정 질서를 파괴했는데도 그를 견제할 사법부조차 헌법 수호에 소극적이다. 국회조차 여당이 헌법을 배신하고 있다면 그 방법밖에 더 있겠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주권자로서 책임 있는 의사 표시를 한 번 더 확인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사법부를 못 믿겠으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데 저는 물론 그 주장을 하는 배경은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서의 품격을 더 보이고 분발할 때라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광장의 주도 세력이 됐지만 사실 저기 그 카톨릭 추기경께서도 다른 탄핵 심판과 원상 회복을 주장하고 있고 이제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자기의 마이크를 많은 시민과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오피니언들한테 활짝 열어주고 초청함으로써 그래서 어떤 그 민주당이 더 품을 넓게 가져가고 더 어떤 광범위하게 이걸 그 조직해낼 수 있는 뭔가 이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때라고 봐요. 사실은 박근혜 탄핵 때는 민주당이 뒷줄에 있었고 그때는 촛불행동이 맨 앞자리에서 모든 걸 주도해가지고 저 130만 집회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제 정당이 주도하고 있지만 이걸 이제 시민과의 연합 전선을 해가지고 대결집의 시간을 더 빨리 촉발할 수 있는. 그리고 여전히 헌법재판의 주체는 재판관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국민 속으로 뛰어드는 이런 어떤 그 행동의 첫 스텝으로서 천막 당사를 차렸다. 이렇게 좀 뭔가 좀 일신우일신하는 이런 의미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총선을 다시 치르자라는 주장이 저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한독수가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권한 대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안정적인 어떤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흔히 말하는 정부의 행정, 입법, 사법 뭐 포함해가지고 그나마 지금 제대로 틀을 갖추고 중심을 잡고 있는 데가 국회밖에 없어요. 용산도 지금 저렇고 지금 어디 정부청사 한독수 저렇고 지금 보십시오. 경찰, 국방부 뭐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거기? 자 이런데 국회도 다시 다 해가지고 총선 다시 치르자라고 한다면은 자칫 무정부 상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국회 구구 세력들이 막 날뛰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그건 노림수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께서도 사실은 이렇게 선언적 의미로 얘기를 하셨겠지만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 거라는 원래 좀 많이 나가요 그 양반이. 많이 나가는 게 있어서 약간 이렇게 한 30% 다운해서 들으면 돼.